Dobro. History. Archive. 1955년 서울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전쟁의 먼지가 아직 채 가라앉지 않은 그런 잿빛 거리, 그 위를 달리는 미군 지프 소리 같은 것들이 들리고요. 그런데 그 풍경이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게 어디선가 아주 경쾌한 만보 음악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아, 폐허 위에서 울려 퍼지는 만보라. 네, 바로 그 폐허 위에 어떤 기묘한 활기가 넘치던 시절, 그 한가운데서 한국 사회를 뒤흔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박인수입니다. 신문 헤드라인은 70여 명의 여성을 농락한 시대의 카사노바. 이렇게 떠들썩했지만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었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치정극을 넘어서요, 당시 한국 사회가 품고 있던 어떤 욕망과 불안, 또 법과 도덕의 충돌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텍스트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박인수 사건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전후 한국 사회의 그 모순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전통적인 가치관하고 서구 문물이 막 충돌하던 그 시대, 그리고 여성의 정조란 도대체 무엇이고 법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격렬한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무대가 된 1955년 서울의 공기부터 느껴봐야 합니다. 1955년의 공기. 네, 모든 것이 파괴되었기에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던 그런 극심한 아노미 상태였어요. 전쟁의 상처, 허무주의 이런 게 팽배했지만 동시에 미군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서구 문물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뒤섞여 있었죠. 아, 그 욕망이 폭발적으로 분출된 공간이 바로 댄스홀이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당시 기성세대는 망국적 퇴폐 풍조다, 이러면서 맹비난을 퍼부었는데, 정작 젊은 세대한테는 이게 전쟁의 공포를 잊게 해주는 마취제이자, 해방구요? 네, 낡은 질서로부터의 해방구 같은 곳이었어요. 네, 해방구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습니다. 댄스홀은 그냥 춤만 추는 곳이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미군을 통해 유입된 재즈, 만보, 사교춤 이런 것들 자체가 근대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그 새로운 문화의 한복판에 오늘의 주인공 박인수가 혜성처럼 등장하는 거죠. 그 혜성 같았던 남자 박인수, 기록을 보면 정말 모든 걸 갖춘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인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죠. 일단 26살, 동북대학교 사업과 재학생, 당시 대학생이라는 신분만으로도 최고의 엘리트였죠. 네, 최고의 엘리트였죠. 그렇죠. 거기에 외적인 조건도 대단했습니다. 키가 176cm,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키 아닌가요? 훌쩍 뛰어넘는 훤칠한 체격에 수려한 외모, 그리고 댄스홀의 플로어를 장악하는 그 현란한 춤 실력까지 여심을 사로잡을 모든 무기를 갖춘 셈이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내면은 상당히 좀 뒤틀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스스로 밝힌 범행 동기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아, 그 배신당했다는 이야기? 네, 전쟁 중에 애인에게 배신당한 경험 때문에 여성 전체에 대한 복수심을 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 개인적인 상처가 결국 여성 전체를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한 정복의 대상으로 삼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 기제로 작용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영리한 가면을 하나 만들어 쓰죠. 바로 해군 대위라는 신분. 여기서부터 그의 치밀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해병대 헌병 하사관 출신이었는데 왜 하필 그 수많은 군인 신분 중에 해군 대위를 골랐을까요? 그게 바로 박인수가 1950년대 한국 사회의 권력 지도를 정확히 읽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시 해군은 미군하고 가장 밀접하게 교류하는 집단이었거든요. 위스키, 양담배, 재즈 음반 같은 서구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통로였어요. 아하. 즉, 해군 장교라는 신분은 권력과 부, 그리고 세련된 서구 문화를 동시에 보증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브랜드였던 겁니다. 활동 무대도 그 브랜드를 아주 잘 뒷받침해 줬군요. 주로 해군 장교 구락부나 당대 최고의 사교장이었던 국일관 같은 곳에서 활동했다고 나와요. 맞습니다. 이런 곳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폐쇄적인 공간이었을 테니까 그의 신분을 의심하기가 더 어려웠겠네요. 네, 특히 해군 장교구락부는 당시 미군들이 쓰던 상륙정 이름을 따서 LCI라고 불렸는데
이곳은 그야말로 최첨단 공간의 상징이었어요. 박인수는 이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해군 대위를 연기하면서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70여 명의 여성을 상대로 사기 행악을 벌입니다. 1년 2개월 동안 70명이라. 와, 개선해보면 5, 6일에 한 명거리인데 이건 뭐 연애가 아니라 거의 기계적인 사냥에 가깝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피해 여성들이 대부분 당대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었다는 점이에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다수가 당시 전체 여성 인구의 1%도 채 안 되던 여대생이었고요. 1%요? 네, 그리고 고관대작의 딸이나 부유한 사업가의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신의 가짜 신분에 걸맞은 상대를 표적으로 삼은 거죠. 파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전쟁 직후의 혼란 속에서 세련된 해군 대위와의 결혼이라는 약속은 정말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피해자가 7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1년 넘게 이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사회적 시선 때문에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시대라는 건 알겠지만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법적인 문제하고 직결되죠. 법적인 문제요? 네. 당시 박인수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혼인빙자 간음죄였는데 이 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였습니다. 아, 친고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입을 열지 않으면 경찰이 알고도 수사를 시작할 수 없는 구조였군요.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자는 70명이 넘었지만 모든 것을 걸고 박인수를 고소한 여성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단 2명이요? 네. 나머지는 왜 침묵했을까요? 정조를 잃은 여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언론은 또 피해자의 신상을 흥미 위주로 파헤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고요. 법적으로도 거의 무방비 상태였겠군요. 당장 이 시기에 활동했던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변호사 기록을 보면 여성이 이혼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조차 없었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시대에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는 건 그야말로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겠네요. 그렇죠. 그 공포 앞에서 대부분은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단 2명의 용기 있는 고소로 마침내 박인수는 법정에 서게 되고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재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보여준 박인수의 태도는 정말 대담함을 넘어서 파렴치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법정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피해자들을 도덕적으로 공격하는 아주 교묘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타락한 여성으로 몰아간 거죠. 제가 자료에서 보고 가장 충격을 받았던 발언이 바로 이겁니다. 박인수는 법정에서 태연하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난 70여 명의 여자 중 미용사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녀가 아니었다. 이 발언 정말 무슨 의도였을까요? 이건 단순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걸 넘어서 재판의 본질을 흐리려는 아주 고대의 계산이 깔린 발언입니다. 계산된 발언이다. 네. 피해자들은 원래 순결하지 않았고 서구적 자유연애 풍조에 따라서 스스로 나를 원했다. 따라서 이건 합의된 관계이지 사기가 아니다라는 프레임을 딱 만든 거죠.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서 타락한 신여성이라는 당시 사회의 불안감을 정확히 이용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심 재판부는 이 프레임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넘어갔다고요? 네. 1955년 7월 22일 서울지방법원 권순영 판사는 한국 사법사의 길이 남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서 벌금형을 선고하고 핵심 혐의였던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죠. 그 무죄 판결의 논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판결문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죠?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 보호할 수 있다. 정숙한 여인의 정조만 보호할 수 있다. 와, 이 한 문장에 당시 사법부와 우리 사회의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장을 분석해보면 2가지 핵심 논리가 보입니다. 첫째는 정조의 선별성. 선별성? 네. 즉, 법이 모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댄솔에 가지 않고 남자를 함부로 만나지 않는 정숙한 여성의 정조만 골라서 보호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아, 그리고 둘째는 피해자 유책론이죠.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 네. 댄솔에 가고 남성을 따라 여관에 간 행위 자체를 여자가 택한 향락의 길로 규정하면서
성범죄의 책임을 가해자의 기망이 아닌 피해자의 품행에서 찾은 겁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에 사회 반응은 어땠나요? 정말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사회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술자리에서 박인수를 영웅 취급하면서 판결에 환호했고, 영웅이요? 네. 반면에 여성단체와 지식인 사회는 사법부가 여성인권을 유린했다면서 격렬하게 비판했죠. 이 판결에 불러온 사회적 논란이 정말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결국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과 대법원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박인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죠. 네. 상급심에서는 논리가 어떻게 바뀐 건가요? 상급법원의 판단은 훨씬 상식적이었습니다. 댄스홀에 출입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조를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해군 대위라고 속인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다라고 판단한 거죠. 즉, 거짓말에 속아서 맺은 관계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판결인데 이게 당시에는 큰 반전이었군요. 네. 하지만 이 판결에는 선수한 법리적 판단 외에 전후 문란해진 사회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 방위 목적도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아, 그런 목적이. 그래서 70명이라는 피해 규모에 비하면 징역 1년은 가벼운 처벌이지만 사회에 본보기를 보였다는 상징적 의미가 컸던 판결이었어요.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그 파장은 아주 오랫동안 이어지죠. 특히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던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과 이 사건이 기묘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 같아요. 네, 소설과 현실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한 셈입니다. 거울 역할? 네, 대중들은 춤바람 난 대학 교수 부인의 이야기를 다룬 자유부인을 읽으면서 박인수 사건의 피해자들을 상상했고 또 박인수 사건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소설이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했죠. 이 과정에서 근대적 여성에 대한 사회적 공포와 매혹이 동시에 증폭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정들의 이중잣대, 그러니까 자신은 자유연애를 즐기면서 아내나 딸에게는 전통적인 정숙을 강요하는 그 모순이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이었던 호린빙작 아름죄는 그 후로도 50년 넘게 살아남아서 국가가 개인의 성적 관계에 개입하는 아주 독특한 조항으로 남게 됩니다. 그럼 그 법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긴 세월이 흐른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침내 위헌 결정으로 폐지됩니다. 아, 2009년에요. 네. 헌재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국가가 형벌로 간섭할 수 없는 사적 영역이며 사랑과 성의 문제는 법이 아닌 도덕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명확히 선언했죠. 1955년 1심 판결하고 2009년 헌재 결정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을 오늘날 다시 돌아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1955년의 법원은 여성의 행실을 심판해서 보호 여부를 결정하려 했습니다. 네, 그랬죠. 반면 2009년의 헌재는 여성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서 국가의 후견적 개입 자체를 철폐한 거죠. 아, 심판의 대상에서 존중의 주체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인수 사건은 단순히 한 남자의 엽기적인 사기 행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전쟁 직후 한국 사회의 혼란 속에서 근대적 욕망과 전근대적 윤리가 어떻게 충돌했는지, 그리고 법이 그 거대한 충돌을 어떻게 다루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 기록이었네요. 네. 1955년의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를 선별하려 했고 2009년의 법은 성인 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여성의 품행을 심판하던 시대를 지나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시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온라인을 통한 기만과 훨씬 더 복잡해진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개인의 책임과 법의 보호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상대방의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에서 진정한 동의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70년 전의 이 낡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